네, 통신공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신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기초통신이론이고요.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래서 기초통신이론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신의 역사 그리고 frequency band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의 자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 resourc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잘 동작하지 않을 때 어떠한 리소스를 우리가 좀 더 공급해 주면 성능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A하고 B 지점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정보를 전송하는 게 통신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게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TX라고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채널이 있고요. 채널은 이거는 뭐 무선 통신이면 그냥 공기가 채널이 될 거고, 수중 통신이면 이제 물이 채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선 통신이면은 그 케이블이 채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유선 통신이든 뭐 무선 통신이든 그것에 따라서 채널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시버가 있습니다. 수신단이 있고, 수신단을 이거 V인데요. 수신단을 줄여서, 그러니까 리시버를 줄여서 이렇게 RX라고 씁니다. 그래서 TX, RX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 자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S of T라는 어떤 웨이브 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메시지가 0 또는 1이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통신의 경우에 뭐 0 또는 1이면 그럼 0, 1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냐? 그대로 보낼 수가 없죠. 0하고 1이라는 건 그냥 우리의 컨셉상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실제로 0하고 1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웨이브 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시버에서는 수신 신호가 이제 요게 이제 received 시그널이 되겠죠. 이게 received 시그널이 되는 거고, 뭐 SOFT는 transmitted 시그널이 되겠죠. 보내진 신호, 보낸 신호. 일반적으로 received 시그널하고 transmitted 시그널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채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노이즈가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용자의 간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채널 자체의 어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잔향이 있기 때문에 벽에 튀겨서 내 귀에 들어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 제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벽을 튀겨서 들어오거나 뭐 바닥을 튀겨서 들어오거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ransmitted signal S of T하고 receive signal R of T는 다르다. 자, 그때 리시버에서는 어떠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했었던 이 메시지 M하고 최대한 가깝게, 이왕이면 같으면 좋겠죠. 그러한 M 해트를 다시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통신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트랜스미터, 채널, 리시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채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이제 유선 통신 채널과 무선 통신 채널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무선 통신 채널이라도 뭐 수중 통신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선도 뭐 케이블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광 케이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화선 그 케이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성능이, 그러니까
그 특성이 다 다릅니다. 자, 통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어스테드라는 사람이 뭐 암페어도 이제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먼저 이거는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 특히 영향을 준 그런 연구가 되겠죠. 예, 그리고 페러데이가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고요, 통신에. 그 다음에 벨이 전화 발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이게 연도가 지금 다 어떻게 사라졌네요. 네, 어쨌든 제가 연도를 채워 넣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 실험한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1896년에 그래서 이 무선 통신 서비스는 그렇게 그 오래된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BBC 방송이 1936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1969년.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5G 커뮤니케이션이 런칭을 한 상태죠. 대략 2020년 그죠? 에 런칭을 했고요. 5G 셀룰러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연도를 당연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1979년 뭐 1992년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198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휴대폰 네트워크는 1980년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10년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스탠다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2G 서비스는 대략 1990년부터 그다음에 3G는 2000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G LTE 그거는 2010년부터 그다음에 2020년부터 5G 서비스가 런칭을 했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런칭을 해서 2019년부터 런칭을 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을 주기로 계속 바뀐다. 그다음에 지금 뭐 6G 연구가 한참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죠. 6G에 대한 얘기도 뭐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스탠다드는 나온 게 아니고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것은 이제 2030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10년마다 7G, 8G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퀀시 밴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통신 서비스든 간에 물론 이제 뭐 유선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서 선을 깔아서 쓰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유선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밴드를 차지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무선이나 유선이나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밴드를 사용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고요. 대신에 유선일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 선 안으로 모이니까 당연히 그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겠죠. 뭐 크로스톡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유선에서도 어찌 됐건 어느 정도 떨어진 두 개의 전선 사이에서는 인터페런스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무선의 경우는 전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무선의 경우는 그 사용자들끼리의 간섭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른 신호들이 어떠한 프리퀀시 밴드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ITU라고 있는데 뭐 인터내셔널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UN 밑에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구별을 해놨는데 3에서 30kHz를 우리가 VLF, Very Low Frequency 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10배씩 하면 돼요. 10배씩 해가지고 뭐 Low Frequency 대역, 그다음 Medium Frequency, High Frequency 이렇게 쭉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 밴드가 이제 UHF 대역 이런 거는 뭐 들어보신 분이 왠지 있을 것 같고요. 300에서부터 3GHz까지의 대역을 우리가 UHF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HF 대역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뭐 블루투스라든가 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UHF 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그 와이파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2.4기가 대역을 쓰니까요. 그 다음에 5.8기가 대역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SHF 대역이죠. 그렇죠? 슈퍼 하이 프리퀀시 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5.8기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었던 그렇죠? 이미 뭐
근데 뭐 잘 안 되죠. 예, 여기 이 대역은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은 여기서 30기가에서 30기가에서 300GHz를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해요. 그 이유는 여기 파장이 10에서 그러니까 1mm에서 10mm 사이인데 원래 이 밀리미터 파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럼 0.1mm도 밀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1. 하고 이렇게 얼마 이게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 숫자가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돼야 되는 거예요. 1이라고 해보다는 한 자릿수. 그래서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 2가 될 수도 있고 쭉 해서 9까지 되는 거. 그죠? 9. 뭐뭐뭐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수 밀리미터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네모를 수라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수 밀리미터가 되는, 즉 파장의 길이가 수 밀리미터가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러한 주파수를 우리가 주파수 밴드를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5G에서 뭐 이미 표준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로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회절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뭐 투과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장벽이 있거나 그러면 손으로 가리면은 이게 가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나뭇잎으로도 나무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회절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뭐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주로 이제 3.5기가 대역 뭐 이런 데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 도대체 뭘 의미한다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밀리미터 웨이브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공식이 이렇게 있죠. C는 F 람다. 그렇죠? 여기 전파니까 어차피 그 속도는 3 곱하기 18승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를 여기 프리퀀시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람다는 파장입니다. 웨이브 랭스예요. 그래서 웨이브 랭스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웨이브 랭스가 수 밀리미터가 될 때 우리가 그 웨이브를 뭐라고 하냐면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해요. 근데 5G에서는 사실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어디냐면 28GHz 대역이에요. 정확하게 5G에서 사용을 하는 의미하는 밀리미터 웨이브는 28GHz 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센티미터 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다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냥 28GHz도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ITU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높아야 되죠. 약간. 그렇지만 28GHz 대역 통신을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말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그게 이제 ISM 밴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료 주파수 대역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5G 서비스를 받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대역은 이 통신 3사에서 그 국가에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그렇죠? 주파수 경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dedicated 밴드예요. 그래서 그 통신사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밴드를 사용을 할 권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그 경매를 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밴드들이 몇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M 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무선 통신 실험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을 쓴다거나 프리퀀시 hopping을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주파수 밴드를 이렇게 오랜 기간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큰 파워로 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100W로 여러분들이 전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10W 전송도 당연히 불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아놨죠. 왜냐하면 뭐 전자레인지에서도 쓰고 여러분들 와이파이에서도 쓰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옆 사람이 너무 큰 밴드로 그러니까 너무 큰 파워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간섭 신호로 다 잡히겠죠. 그래서 이 ISM 밴드는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와이파이하고 뭐 블루투스 그다음에 지그비라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표준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가에 돈을 내거나 할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아주 강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통신 시스템의 리소스 보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능은 먼저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우리가 빠른 전송 속도, 그 다음에 정확한 전송을 원합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하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류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작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 개의 리소스가 있는데 이 자원 중에 하나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신 시스템의 성능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력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의 전력은 물론 이제 여기서의 전력이 그럼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 안테나에 그 송신 안테나에 사용되는 전력이 있을 거고 그 수신이나 송신기의 어떤 그 프로세싱,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데의 파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그 리소스에서의 전력을 제가 말씀드릴 때의 그 전력은 시그널 프로세싱에서의 파워가 아니고 그러니까 송신 전력입니다. 즉 안테나에 쏟아붓는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송신 전력을 그럼 높이면 그러니까 유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유선 통신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수신단에서 자꾸 오류가 난다. 그러면 간단하게 송신단에서 이 전력을 증가시켜 주면, 그죠? 파워를 높여주면 대부분 해결이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못 들으면 목소리 크게 하면 그냥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다시 알아듣죠. 그런데 이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약간 사실은 대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목소리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한테 그게 간섭 신호로 작용을 해서 그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도 대화를 하려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목소리를 크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콜랩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 유저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워를 일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그 멀티 유저 인터페런스, 즉 다중 사용자 간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티 유저 인터페런스라는 건데요. 이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을 단순히 증가시킨다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선은 상관이 없죠. 이렇게 선 깔아서 A하고 B하고 통신하는데 B가 잘 안 들린다고 해요. B가 데이터가 잘 정확히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 A에서 그냥 파워업을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건 유선 깔아서 선 깔아서 썼으니까 이 다른 옆에 선 까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선 통신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멀티 유저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코스에서는 이러한 그 싱글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A하고 B 하면 두 명 아니냐? 두 명인데 왜 싱글 유저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싱글 유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싱글 유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무슨 통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싱글 유저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멀티 유저 커뮤니케이션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싱글 유저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A하고 B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간섭은 언제 생각할 거냐?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있는데요. 밴드위스는 그러니까 프리퀀시에서 차지하는 그 대역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넓은 프리퀀시 밴드를 차지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파수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밴드를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복잡도를
뭐 늘린다. 그래서 굉장히 최신의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통신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 그럴 경우에도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파워를 높이던 아니면 밴드위스를 크게 하던, 대역폭을 밴드위스라고 하니까 밴드위드, 요게 이제 대역폭이죠. 그래서 밴드위스를 크게 하던 아니면 컴플렉시티를 증가시키던, 그 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증가시켜야 합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원이 아닌 것은 여기 비트 오류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성능 척도입니다. 이건 성능 척도고요. 즉 비트 오류 확률은 이제 bit error rat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줄여서 BR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통신에 나오는 게 아니고 디지털 통신에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원래 0 또는 1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0 또는 1을 보내는 게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에서 성능 척도 중에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이 BR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성능 척도가 되는 것이지 그 통신의 리소스가 되진 않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